영하 40도 게르에서 매일 밤 떠며 잤어요. 한국 온돌방에 오니 매일이 봄날입니다. 지금은 몽골 친정까지 먹여 살립니다. 제 바느질이 강느질이 강남에서 명품이 될 줄 몰랐죠. 한국은 제게 기적의 땅입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욕심이 가족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멀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초원의 풍경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곳에서 오직 남편의 손만 잡고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무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오직 사랑 하나만을 이정표 삼아 인생을 걸어볼 수 있으신가요? 제 손을 감싸 쥐던 남편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아름다운 몽골의 외곽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통 가옥인 게르에 살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말들을 살피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갓 짠 우유로 따뜻한 수태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게르의 벽면은 서리로 하얗게 뒤덮이고 밤새 난로에 땔감을 넣지 않으면 금세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늘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철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의 낡은 학교를 보수하러 온 기술자였습니다. 처음 본 철민 씨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철민 씨는 몽골의 매서운 추위에 고생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위에 떨고 있는 제 손을 보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따뜻한 핫팩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제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이 닮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철민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그 먼 나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식사도 거르시며 벽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영상 통화를 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었고 서툰 몽골어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철민 씨의 성실함과 깊은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든 게르와 제 제자들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몽골에서 나고 자란 제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마주한 한국의 풍경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높은 빌딩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밤에도 나처럼 발근거리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철민 씨는 저를 위해 경기도 변두리에 아담하고 깨끗한 빌라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몽골의 게르와 비교하면 궁궐 같은 집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지독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간판들과 들리지 않는 한국어는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물가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몇 알을 사려 해도 몽골에서 며칠치 식비가 나가는 것을 보고 손이 떨려 물건을 집지 못했습니다. 철민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주겠노라며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배관 설비 일을 했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마디가 퉁퉁 붓고 옷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고향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은 실내 난방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반소매 차림으로 지내도 될 정도였지만 몽골의 게르에서 떨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목구멍이 턱 막혀왔습니다. 몽골은 이제 한창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극동의 추위가 시작될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난로에 넣을 땔감을 구하러 눈길을 헤치고 다니실 것이고 어머니는 찬바람이 새어들어오는 게르 구석에서 두꺼운 대를 겹겹이 입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부모님은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철민 씨가 제 부은 눈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채책 무슨 일이야? 고향 생각나서 그래?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철민 씨, 우리 부모님은 지금 추운 게르에서 떨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기가 너무 따뜻해서 죄송해요. 제 고백을 들은 철민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저는 그저 위로의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는 그날 이후로 잠을 줄여가며 추가 근무를 나갔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철민 씨는 큰 가방 몇 개를 거실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최신식 온수 매트와 전열기구, 그리고 두툼한 구스다운 점퍼들이 가득했습니다. 채책, 이거 몽골로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이번 휴가 때 몽골에 가서 장인어른 댁에 전기 설비랑 난방 공사를 다시 해드리고 올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몽골의 게르에 현대식 난방을 설치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민 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게르 내부에서도 한국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설비 자재들을 직접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철민 씨는 몽골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철민 씨는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드리고 오겠다며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챙겨간 자재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몽골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영상통화로 본 몽골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난로 대신 깔끔한 배관이 설치되었고 바닥에는 한국에서 가져간 온수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고 어머니는 사위의 손을 붙잡고 연신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철민 씨는 코끝이 빨개진 채로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채책,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안 추우시대. 걱정하지 마.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몽골의 시골 마을에서 한국인 사위가 직접 와서 집을 따뜻하게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장모님은 동네 사람들을 게르로 초대해 따뜻한 수태차를 대접하며 사위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니까. 이 따뜻한 바닥 좀 봐요. 몽골에도 이런 게 다 있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진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국경을 넘어 제 가족의 삶까지 따뜻하게 녹여준 것이었습니다. 철민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며 수없이 연습했던 한국말을 내뱉었습니다. 철민 씨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시장 구경을 가고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입에도 못 대던 김치찌개가 어느덧 제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저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몽골 세대관네. 오늘은 감자 좀 더 줄게. 한국 특유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시장통의 북적거림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졌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몽골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돈은 몽골에서는 큰 액수였지만 남편은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보내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아내가 되고 싶다고요. 저는 몽골에서의 교사 경력을 살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편 철민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반짝이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서툰 한국어와 몸짓으로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철민 씨는 가끔 제게 몽골 노래를 불러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몽골의 초원을 노래하면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우리 집 안은 늘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설치해준 난방 설비 덕분에 몽골의 부모님도 이번 겨울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철민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철민 씨,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고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우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과연 함께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입술이 마침내 열리며 믿기 힘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철민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고향에 보내는 송금액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몽골의 부모님 댁에 설치한 난방 설비가 워낙 고가였던 탓에 남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제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혼자 앓다가 결국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서야 입을 뗐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무리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철민 씨,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예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같이 헤쳐나가면 돼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몽골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당장 정식 교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학위 인정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퉁퉁 부은 다리와 고향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한 일은 동네 대형 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수백 명의 손님이 몰려오는 곳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주방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는 제 얼굴을 순식간에 땀방울로 뒤덮었습니다. 몽골의 서늘한 바람이 그리워질 때마다 저는 고무장갑을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닫고 거대한 대야에 담긴 채소들을 씻어내다 보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통장에 찍힌 일당을 확인하면 통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돈이면 남편의 이자를 갚고 고향에 소 한 마리를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와 시어머니는 저를 극구 말리셨습니다.
채책 제발 좀 쉬어라. 애비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 시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철민 씨도 퇴근 후에 제 일터로 찾아와 제발 그만두라고 사정했습니다. 당신 건강 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돈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 씨, 저 몽골 여자예요. 초원에서 말 타던 기운이 어디 가겠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일하는 게 즐거워요. 저는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듯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거리는 차갑지만 치열했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피곤한 눈빛을 보며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신발이 꽉 끼어 발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질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주어진 휴식 시간에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단어장을 옆에 두고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구수하게만 느껴졌던 식당의 고기 삶는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핑그르르 돌며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과로 때문에 빈혈이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몽골에서도 가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겪었던 증상과 비슷했으니까요.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으며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남편의 짐이 다시 무거워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단체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방 이모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문서를 처리하기 바빴고 저 역시 무거운 쟁반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채책 씨,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좀 앉아있어. 이모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이 쟁반만 내보내면 돼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뚝배기가 놓인 쟁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발바닥 밑에서부터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나며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뜨거운 찌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뺨에 닿는 감각을 마지막으로 제 눈앞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은 걱정 가득한 남편의 얼굴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몽골의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차갑고 건조한 공기의 질감이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마치 젖은 손뭉치를 얹어놓은 듯 천근만근 무거웠고 시야는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하얀 형광등 불빛이 가늘게 떨리며 제 동공을 찔렀고 그 통증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습니다. 귀 옆에서는 규칙적으로 기계적인 비프음이 들려왔고 제 왼쪽 팔목에는 차가운 금속 바늘이 박힌 채 투명한 수액이 느릿느릿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보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자 초췌한 모습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 철민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민 씨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철민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의 온도는 예상보다 뜨거워 제 피부를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채책 정신이 들어? 나 보여? 철민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쇳소리 섞인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고요한 응급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동공을 살피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거나 넘어질 때 배를 부딪혔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산모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통과해 뇌에 도달하기까지 수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의사 선생님의 입술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임신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쌍둥이에요. 아기 둘 다 심장 소리가 아주 힘차고 좋습니다. 다만 산모님이 심한 영양실조의 과로가 겹쳐서 지금 몸이 말이 아니에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제 발치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이. 지 몸에 새 생명이 둘이나 든 줄도 모르고. 그 뙤약볕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을 다녔단 말이냐. 돈이 다 무엇이고 빚이 다 무엇이냐. 내 새끼, 내 귀한 며느리 다 잡을 뻔했네. 시어머니는 제 발등을 어루만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철민 씨도 제 손을 얼굴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채책,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돈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정작 당신이 이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나 진짜 죽일 놈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울음 섞인 사과가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벅차오르는 감정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뱃속에 철민 씨를 닮은 아이가 그것도 둘이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초원에서 보았던 그 눈부신 햇살이 제 뱃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만 같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제 손에 작은 팜플렛과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에게 국가에서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태교에만 전념하세요. 여기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간호사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체계적인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몽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심한 배려와 첨단 의료 혜택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날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과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며 주방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셨고 매일 아침 전복죽이며 사골국을 끓여 제 앞에 대령하셨습니다. 철민 씨는 퇴근하자마자 제 발을 씻겨주고 몽골에서 가져온 태교 음악을 틀어주며 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초원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온 제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생활은 고역이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어 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부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몽골에서 가져온 낙타 털실과 바늘을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께 배웠던 전통 자수와 매듭 공예를 소일거리로 시작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쌍둥이 아이들이 신을 작은 신발과 베넷 저고리에 몽골 특유의 문양을 한 땀 한 땀 새겨 넣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실이 얽히며 말의 갈기처럼 용맹하고 초원의 꽃처럼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제 손놀림을 보고는 자리를 뜨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새댁, 이게 뭐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자수는 내 평생 처음 보네. 이거 서양 명품관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영롱해. 아주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제가 만든 아기 신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올린 사진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신발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문양이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 아이 돌잔치 때 꼭 신기고 싶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외국인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 더 의미 있네요.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는 어리안벙벙했습니다. 철민 씨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책, 이거 장난이 아닌데? 사람들이 당신 작품을 서로 사겠다고 난리야. 당신 진짜 대단한 예술가였구나. 저는 그저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 땀씩 정성을 들인 것뿐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이국적인 정취와 정성에 열광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유명한 수제 아기용품 편집숍의 대표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까지 직접 찾아와 제가 만든 자수 작품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표님은 돋보기까지 꺼내들고 자수의 결을 살피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문양의 배열과 색감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감각입니다. 특히 천연 소재를 사용한 방식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가치와 딱 맞아떨어져요. 저희 매장에 독점 공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내미는 서류에는 제가 식당에서 몇 달을 꼬박 설거지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거친 노동이 아니라 제 손끝의 재능으로 그리고 제 고향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계약서 위에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제 구슬 같은 땀방울을 비추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붉은 인장의 선명한 색깔을 보며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몽골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바느질을 배우던 어린 소녀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거액의 계약금을 받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철민 씨는 제 곁에서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채책, 이건 당신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상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떨림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터널이 이제야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편집숍과의 계약을 기점으로 제 자수 작품들은 강남의 부유층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손길의 섬세함과 몽골 전통 문양에 담긴 신비로운 행운의 의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작은 방을 아틀리에로 꾸미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견디며 무거운 쟁반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뱃속의 쌍둥이들에게 몽골의 초원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놓는 시간은 제게 더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수익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굳이 제 돈을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우리가 몽골 부모님 댁을 고쳐드린 건 우리 공동의 목표였잖아요. 이건 당신 혼자의 짐이 아니에요. 결국 대출을 모두 갚고 영수증을 찢어버리던 날 우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때는 100원이 아까워 버스 정류장 서너 개 거리를 뙤약볕 아래 걸어다녔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높은 물가 앞에서 절망하며 마트의 할인 시간만을 기다리던 그 고달픈 밤들이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한편에 저장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저는 몽골의 부모님께 고향,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을 송금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을에 공용 정수 시설을 만드시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축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몽골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한국으로 시집간 복덩이 딸이라 부르며 칭송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사위 철민 씨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위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호강을 누리겠니? 채채가 몸조리 잘하고 건강하게 아이 낳아야 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다시금 몽골의 푸른 하늘처럼 맑게 개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정성은 더욱 지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혹여나 무리할까봐 자수 틀을 뺏어가시며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나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 귀한 보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일으켰구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싶다. 시어머니는 제 부은 다리를 밤마다 주물러 주시며 태어날 쌍둥이들의 이름을 고민하셨습니다. 한국 이름과 몽골의 의미를 담은 예쁜 이름을 짓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 저는 시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한국의 시댁은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곳이 아니라 저를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준 가장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던 날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철민 씨와 시어머니의 기도가 통했는지 저는 기적처럼 건강한 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너희들이 자라날 따뜻한 나라 한국이란다.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너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쌍둥이가 엄마를 쏙 빼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도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영양가 높은 식단,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몽골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문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자수 도안을 구상했습니다. 이제 제 작품은 단순히 판매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의 전통과 한국의 세련미를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창안해냈고, 이는 곧 패션계의 주목을 받아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엿한 자수 예술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이방인이라며 편견을 가지고 보던 시선들은 이제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저처럼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자수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한국 생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눈물 찢던 시절을 알기에 저는 그녀들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처음 정착했던 그 작고 낡은 빌라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짓습니다. 저 좁은 방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눈물과 다짐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철민 씨는 이제 건설 현장의 반장님이 되어 후배들을 이끄는 든든한 리더가 되었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울지 않으며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웃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기회의 땅이었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준 고마운 고향입니다. 몽골의 초원이 제 영혼의 뿌리라면 한국의 따뜻한 온돌방은 제 삶의 꽃을 피워준 기름진 토양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작업실에 앉아 바늘을 듭니다. 한 땀의 실이 천위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은 통하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저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며 우리 집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장난을 치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십니다. 몽골에서 가져온 수태차 냄새와 한국의 된장, 냄새가 어우러진 우리 집은 그 어떤 대저택보다 포근하고 아늑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이 행복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의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가르쳐준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 한국에게 이 모든 감사를 돌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